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고 있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2교시 3영역 지역사회복지론을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지역사회복지론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럼 지역사회복지는 세계의 한 큰 축을 이루고 있죠. 한류입니다. 한류. 저개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한국이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렇게 잘 살 수 있지? 그 기반이 뭘까? 라고 할 적에 첫 번째 DNA에 가지고 태어난다는 교육열,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복지 실천, 새마을운동. 우리에서는 다소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자가 있었던 역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다소 거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저개발 국가에서는 그 한국의 이 경제성장의 속도나 이 정도의 뿌리를 새마을운동에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역복지는 세계에서 하나의 한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은 194쪽에 지역사회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란 뭘까? 일정 공간 범위를 전제로 같이 사는 사람들의 집합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이렇게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개념을 보시면, 개념. 일정 공간 범위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이렇게 그냥 1, 2, 3으로 목자 잡기 좋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문제는 이 일정 공간 범위라고 할 적에 이 공간 범위가 어디냐는 거죠. 공간 범위가 지리적 공간 범위냐 아니면 가상적 공간 범위냐에 따라서 우리는 만약에 일정 공간 범위를 지리적 공간 범위 내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 집합체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는 지리적 지역사회라고 합니다. 지리적 지역사회. 만약에 이 일정 공간 범위가 가상공간, 사이버 공간 범위라면 보통 우리가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 대면적 접촉이 없이 이렇게 사이버 공간, 가상 공간 또는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만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한다면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일대가 드웨이라고는 거주하는 것인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같이 살아간다고 할 때 같이 공간 범위를 차지하고 같이 살아간다면 이건 지리적 지역사회가 될 것이고, 같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교재에서 일정 공간 범위라고, 일정 지리적 공간 범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기능적 지역사회의 역할 비중이나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 범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는 특수성과 분리성을 나타내는 물리적 지리성과 지역적 전개성을 갖는다. 사실 2번은 지리적 지역사회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는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 지역사회의 분류를 보겠어요. 지역사회의 분류. 지역사회의 분류를 보시면, 자, 우리가 테니스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분류를 결합의지나 결합 형태를 가지고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결합의지나 결합 형태를 가지고 공동사회, 이익사회. 그렇게 해서 본질적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족이나 친족이나 전통적 사회에서의 친족, 거기 나오는 촌락 공동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나의 의지와는 관련 없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런 공동체의 지위를 갖습니다. 공동사회. 상당히 친밀하고 사적 감정 교류가 수시로 일어나면서 대면적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이익사유는 본질적 의지보다는 이해타산적 의지에 의해서 만든 이런 지역사회를 이렇게 이익사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쿨리는 접촉 방식을 통해서 쿨리는 접촉 방식을 통해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쿨리가 말하는 1차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 대면적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는 1차 집단의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비해서 2차 집단은 간접적, 피상적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격은 지역사회를 2차 집단으로 이렇게 모든 지역사회에 이렇게 1차, 2차가 존재를 하겠지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로스는 지역사회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로스는 지역사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로 나눈 사람이 바로 로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지리적 지역사회, 기능적 지역사회 분류는 로스의 분류가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맥키버는 지역사회를 공동체와 결사체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공동체와 결사체. 같은 지역사회라도 공동체의 범위는 공동사회나 테니스의 공동사회나 쿨리의 1차 집단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결사체라고 하는 것은 이익집단이나 이익사회나 또는 2차 집단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맥키버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를 공동체와 결사체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도 보시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힐러리는 지역사회의 범위를 3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공간 범위로서의 지역사회. 또 그러면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지역사회.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지역사회.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지역사회.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적 유대감 또는 공동체 유대감. 공동의 유대감으로서의 지역사회. 이렇게 지리적 지역사회,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지역사회,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나 공동의 유대감으로서의 지역사회로 힐러리는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교재에서는 그 사람 이름 없이 그냥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에서 로스의 분류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자, 먼저 우리가 그 교재 나와 있으니까 이번에 지역사회 분류에서 거기 지리적 지역사회, 기능적 지역사회 나왔고 그 옆에다가 여러분 로스를 적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지리적 사회를 보면은 지리적 지역사회,
지역을 구성하는 지리적 분포를 강조한다. 공간 범위를 정확하게 지리적 영역 내에서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합체. 거주란 말을 드웰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 지리적, 특정 지리적 영역 내에서 특별받은 특정 지리적 영역 내에서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합체. 보통 행정단위를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있고 그러는데 중요한 말은 모든 지역사회는 그게 모든 지리적 지역사회는 사회이지만 모든 사회가 지리적 지역사회는 아닙니다. 모든 사회가 지리적 지역사회는 기능적 지역사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종이나 성 정체성이나 직업 또는 장애, 종교 등등 특정한 속성이나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형성된 집합체로서 공통된 이해관계나 어떤 문화나 규범 등을 형성하는 집합체를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교육계에서는 종교계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하는 것은 바로 이 기능적 지역사회. 거기 뭐 사회복지계 또는 교육계, 동성애 집단에서는 절대 빈곤층에서는 뭐 이렇게 할 적에는 기능적 지역사회의 개념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기 다시 1번의 위로 올라가 보시면 지역사회의 정의에서 3번의 지역사회는 지역, 동질성, 사회적 상호작용을 구성으로 한다. 힐러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범위를 힐러리는 지리적 공간 범위 내에서의 지역사회, 지리적 지역사회이죠.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나 공동 유대감을 기초로 하는 지역사회, 이렇게 해서 거기 지역, 사회적 상호작용, 동질성 이란 말로 것은 힐러리의 내용을 원어를 학자들마다 달리 표현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 외에도 뭐 지역사회를 행정구역으로 인구 크기에 따라서 또는 주된 산업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뭐 인구 크기에 따라서 대도시, 중소도시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주된 산업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농촌, 어촌 뭐 이런 식으로 도시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지역사회를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를 절대 명제로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기능의 비교척도가 나와 있네요. 지역사회 기능의 비교척도가 나와 있는데 자, 지역사회 기능의 비교척도는 3번 목차를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기능의 그 지역사회가 어떤 지역사회이냐. 비교척도도 물론 무수히 많은 기준척도가 비교척도가 있겠습니다. 어떤 산업으로 하느냐, 인구수가 어느 정도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역사회의 기능을 비교하는 척도를 와렌이 제시를 하는데 먼저 그 지역사회는 자치성을 가지고 있느냐. 지역의 자치성. 지역의 자치성. 물론 우리가 행정구역 단위로서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위를 모든 행정구역들이 가지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도시가 자치도시인지 아니면 상위 도시의 그냥 위성도시로서 베드타운의 역할이나 하는 도시인지 보통 우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으로 본다면 서울에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일수록 물론 행정구역 단위로서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갖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단순히 수도권 생활자들의 거주지, 말하자면 베드타운의 역할이나 하는 걸로 이렇게 추락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가 진정 실질적인 자치도시인지 아닌지. 다음에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교육 서비스를 그 지역사회에서 일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의료 서비스를
그 지역에서 일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그 지역에서 일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급 도시로 나가야 되는지를 가지고 지역사회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의 일치성. 또 세 번째는 심리적, 주민들의 심리적 동일성. 주민들의 심리적 동일성.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도 지역사회를 비교해 볼 수가 있고, 또 수평적 체계,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우리가 예로 들어본다면 우리가 서울과 같은 아니면 도청 소재 지역 같은 지역은 대부분 종합도시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관련된 모든 영역의 행정이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대등하게 수행하면서 그 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도시가 이렇게 종합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제주도와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도시입니다.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시정 또는 자치도정의 중심은 관광을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기능은 수평이 아니라 그 하위 단계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휴전선 부근에 있는 소위 휴전선 부근에 있는 전방에 있는 이런 도시들은 당연히 유형적으로는 종합도시로서 모든 시 군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지만 주된 기능은 군사 기능에 있을 것이고 나머지 기능이 실질적으로는 보조하는 기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우리는 군사도시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기능을 중심으로 하느냐 해서 공업도시 아니면 상업도시 또는 관광도시, 군사도시, 교육도시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런 것이 없이 모든 기능이 거의 대등하게 운영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합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와레는 지역사회를 비교하는 척도로서 그 지역사회의 비교는 먼저 자치성 유무, 자치성의 강약, 그리고 서비스 제공의 일치성,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심리적 동일성, 그런가 하면 수평적 체계의 유무를 가지고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은 안 나와서 그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와레는 지역사회의 기능의 비교척들을 이렇게 나누기도 했지만 또 와레는 좋은 지역사회의 조건. 그래서 여기에다가 와레는 좋은 지역사회의 조건도 강조했다는 거. 와레는. 그래서 이 자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레 거 한 번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와레 거 한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비교의 척도로 4가지 가져가시면서 좋은 지역사회의 조건으로 오른쪽 페이지. 와레는 1983년에 구성원들 사이에 인간 존엄이 유지된다. 구성원들 사이에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존엄한 존재로서 인격 대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다 틀릴 리 없지요. 그리고 좋은 지역사회는 권력 분산이 골고루 어느 특정 권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뭐냐면 통제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권력이 폭넓게 분산되어야 한다. 또 그러면 다양한 지역사회가 좋은 지역사회가 되려면 다양한 집단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좋은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 좋은 지역사회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상의 갈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좋은 지역사회의 조건으로 와렌이 제시한 것. 서로 인격체로서의 구성원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분산되어야 한다. 또 다양한 이익집단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의사결정 과정상의 갈등이 최소화되어야 된다. 주민들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해서 2번까지를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목차 4번으로 가서는 지역사회의 기능, 지역사회의
지역사회의 제도와 기능을 보겠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역사회는 무수히 많은 체계라고 부르든 체제라고 부르든 무수히 많은 제도 등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떠한 지역사회에도 정치제도론이 있고 정치제도도 있고 경제제도도 있고 종교제도도 있고 가족제도도 있고 복지제도도 있고 군사제도도 있고 교육제도도 있고 세무행정제도 많은 제도가 무수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다양한 제도들이 존재하는데 그들 제도는 주로 어떤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수행을 하느냐를 길버트와 스펙트가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길버트와 스펙트가 정리를 한 거죠. 여기 보면 정치제도라는 것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래도 주된 기능은 사회 통제 기능을 수행을 한다. 사회 통제 기능을. 자, 사회 통제 기능이란 뭘까? 사회 통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규범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규범에 일치되도록 하는 기능을 하나의 규범에 일치되도록 하는 기능을 사회 통제 기능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규범에 일치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에 비해서 경제제도는 주된 기능이 경제죠. 생산, 분배, 소비와 같은 경제 기능을 주된 기능을 합니다. 만들어내고 나눌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그 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가 하는 것이지만 그런 자원을 말하자면 경제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경제 기능이 되겠어요. 생산, 분배, 소비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종교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정에는 아직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오랜 역사를 기독교로 오랜 역사를 이슬람으로 살아왔던 이런 특정 또는 오랜 역사를 힌두교로 오랜 역사를 불교로 이런 살아왔던 그런 나라들에서 보면은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에 보면 불교나 또는 힌두교나 이슬람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랜 역사를 그렇게 특정 종교로 사실은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게 신봉해 왔기 때문에 여기는 이 종교제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지역사회의 갈등을 바로 종교가 나서서 치유하고 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실제에는 맞지 않지만 바로 그래서 서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제도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가족제도는 종래에 비해서 가족제도는 오늘날에는 그 기능이 대단히 단순화되고 축소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에 하고 많은 기능이 있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 기능이 단순화되고 축소됐다 해도 기본 사회화의 기능은 소셜리제이션이라는 사회화의 기능은 가족이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가족이. 그에 비해서 복지제도는 레셔가 말한 것처럼 복지제도는 다면적, 다차원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영순위의 기능은 사회, 연대 또는 상부, 상조의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지역사회의 모든 제도를 다 언급할 바는 없지만 길버트와 스펙트 이론을 본다면 적어도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능들은 주로 이러한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제도는 하고 많은 기능들 중에 조금 전에 판사한 내용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95쪽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가져가시고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다가 지역사회 복지가 등장을 했을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저먹고 사는 것은 각자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친인척도 아니고 지역사회가 나서게끔 하는 이 지역사회 복지는 왜 등장했을까?
거기 보시면 지역사회복지의 용어 등장의 배경을 보시면 오래되어서 나올 때도 됐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삶, 자기 가족의 삶은 자기들 가족이 책임져야 돼요. 옛날에는 그것이 가능했었어요. 왜냐하면 가족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대가족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집안 내에서 가족 구성원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족들이 알아서 다 해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가족의 구성이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빠름의 이런 그 흐름의 모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직성, 조심성, 수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노인 세대는 좀 변화가 더딘 농산 어촌에 살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만 도시로 오게 된 그런 흐름. 그런 과정에서 누가 그야말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노인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이 가장 직접적으로 노인 세대는 급증하는데 노인 부양의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집안에서 자식들이 보호를 못한다면 노인을 폐기 처분할 것인가? 만약에 자식이나 부양의무자라고 표현되는 그 자식이나 가족, 친인척이 그 노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역사회에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노인이라는 문제는 어느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에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못 오는 것이 우리 집만의 문제나 너희 집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집안의 문제라면 우리 지역사회 자체가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버리자 해서 지역사회 보호가 가족제도의 변화 과정에 편승을 해서 등장을 했다. 옛날에는 진짜 지지리도 가난했던 때에는 먹고 사는 문제, 빈곤과 또 영양 부족으로 인한 질병과 이런 문제들이 3D 중에 앞에 부분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경제 구조가 바뀌고 경제 수준이 높아져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거예요. 옛날에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그러면 가장 하위 수준은 생리적 수준이나 추위에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안전의 욕구 정도에서 인간들이 만족하고 살았어요. 인자는 외로워도 못 살아요. 소속과 애정의 욕구. 무시당하면 못 살아요. 존경의 욕구. 자신을까지 다루지 않더라도. 거기까지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거기 보면 세 번째 화폐적 욕구만 가지고 배고프고 춥고 한 문제를 소득 보조를 통해서 해결하던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화폐에 관련된 화폐 가치로 수량화되는 그런 욕구뿐만 아니라 비화폐적 가치에 대한 욕구도 급증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우렁더우렁 같이 살려던 정상화에 대한 욕구. 또 그러면 장애가 있다고 나이가 먹었다고 따돌림이다기보다는 같이 살아야 되는 정상화 욕구와 사회통합의 욕구 이런 것처럼 비화폐적 욕구도 급증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그 문제를 그건 너만의 문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고 너희들 젊은 애들도 올 문제니까 그런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해결해보자.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가 등장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지방자치 실제로 옛날에는 중앙정부에 더 중심이 되어서 전국이 똑같이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지방, 즉 2005년부터 지방 이양사업으로 넘어와 버린 현 시점에서 10년 세월로 지났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자. 그래서 국가의 개입이라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서 지방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을 지역사회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의 등장 배경 많은 것이 있겠지만 특히 가족제도의 변화로 인한 지역사회 자체의 책임 증가 또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한 지방자치,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증가 또 그런가 하면 화폐적 욕구뿐만 아니라 비화폐적 욕구까지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 증가 이런 것 등이 지역사회복지의 등장 배경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뜸하게 10년 세월도 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뤄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개념의 속성이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복지 개념의 속성. 자 거기 보시면 지역사회복지는 이상적인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일체의 노력이다. 자, 이 문제 뭐 줄치것 없죠? 넘어갑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복지의 대상은 지역주민 전체죠. 그러나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할 때 본다면은 남아 돌아가는 재원을 푹푹 퍼가지고 나눠주는 건 아니고 한정되고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번 지역사회복지는 자립생활이 곤란한 개인이나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역사회복지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일거는 보지만 줄을 치지 않는다고 해도 틀릴 영역은 아닙니다.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자립이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삼아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바로 이 시스템을 지역사회복지라고 한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3번이야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지만 4번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사로는 전문가가 현장에서 펼치는 전문적 활동이자 원조 활동이에요. 그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은 원칙적으로 전문가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어쩌면 전문가라고는 사회복지사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비전문가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복지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복지는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의 지역사회 활동을 지역사회 활동도 이렇게 포함을 한다. 거기다 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는 전문가만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의 이념과 지역사회복지의 이념과 특성.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또 가져가야 되겠군요. 자, 목자 버전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의 이념, 지역사회복지의 이념과 특성 이렇게 같이 교재 목자 똑같이 가겠습니다. 특성. 지역사회복지의 이념과 특성을 이렇게 보시면 모든 복지에서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이념에 나온 것은 언제나 정상화의 이념과 사회통합의 이념입니다. 정상화의 이념과 사회통합의 이념. 또 지금 우리는 그냥 사회복지가 아니라 지역사회복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 참여와 주민들이나 이해 당사자,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당사자들 간의 긴밀한 연계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조직화, 네트워크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가지 지역사회 복지의 이념을 이렇게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의 이념을 보시면 첫 번째 정상화의 이념, 정상화의 이념, 다음에 사회통합의 이념, 정상화의 이념, 사회통합의 이념, 주민 참여의 이념. 당연히 지역 지방자치에서 나오는 지역사회복지의 주인은 주민 참여. 그리고 한 기관, 한 시설, 한 특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와 서로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단 긴밀한 연계성을 바탕으로 하는 추진. 그것을 네트워크화. 긴밀한 연계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출발이자 이념이 되지만 탈시설화. 이 탈시설화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탈시설화를 시설 폐지로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고 탈시설화는 거기에서 먹고 사는 소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에 구별을 하면 1차 현장도 있고 2차 현장도 있고 생활시설도 있고 이용시설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 여기 탈시설화는 뭐냐면 생활시설 가능한 한 생활시설을 축소시켜보자는 거예요.
생활시설을 축소하고 집에서 가족과 생활하면서 주간보호나 주야간보호 정도에서 소위 출퇴근하는 이용시설 확대. 이용시설 확대를 말하는 것이지 생활시설을 여기 시설이라고 해서 사실은 생활시설이거든요. 생활시설을 없애버리자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시설의 소규모화. 소규모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재가복지의 범위 내에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보호 차원에서 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아예 집을 떠나서 아예 가두어서 시설 내 활동만 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행복 증진과는 정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탈시설화. 많은 사람들이 탈시설화 자꾸 시설을 없애자 뭐 이런 것인데 그거 아니고 시설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가능한 한 생활시설은 줄이고 이용시설을 늘려보자.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가 고루고루 한 곳에 모든 서비스가 집중되면 서비스에 대한 질이 떨어지니까 특정 영역의 서비스만 제공되는 이런 소규모 시설들을 이렇게 다변화 다양화시켜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탈시설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화의 이념, 사회통합의 이념, 주민참여의 이념, 네트워크화의 이념, 그리고 탈시설화의 이념. 이것들 바로 지역사회복지의 5대 이념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또 똑같이 지역사회복지의 특성. 자, 지역사회복지의 특성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 지역사회복지성 당연히 거꾸로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을 지리적 공간 범위를 중심으로 지역성을 가지고 있죠. 지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장애가 없는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같이 이끌어가게 연대성. 연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제가 연대성을 4번에 연대성 및 뭐 가치란 말을 연대성 또는 공동성을 해 닛이라고 썼습니다. 연대성. 그리고 서로 긴밀한 연계성, 같이 힘을 합쳐서 그리고 긴밀한 연계, 소위 연결고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것을 통합성이라고 합니다. 통합성. 다시 말해서 기관 간 협력성이나 연계성을 말하죠. 그리고 가능한 한 지역 주민들의 복잡 다양한 욕구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포괄성. 포괄성이라는 것은 욕구 충족에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욕구가 어느 것 하나 서운함이 없이 다 배려될 수 있도록 욕구 충족의 다양성. 그러면서 가능한 한 다시는 이런 사회적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성. 중요 표시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예방성. 당연히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이라고 하는 지리적 공간 범위를 단위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연대성, 공동성. 그리고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기관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기관 간 협력성, 연계성, 통합성. 가능한 한 지역 주민들의 욕구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배려될 수 있도록 포괄성. 더 나아가서는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적극적, 예방적 차원의 노력을 위해서 예방성.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역사회복지의 특성. 다른 것은 다 알 수가 있는데 예방성. 예방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중요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방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 표시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재가복지를 보시죠. 재가복지. 재가복지는 결국에 집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가복지가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들어서서 전두환 정권에 들어서면서 재가복지에 대한 것이 자리를 잡게 되고
재가복지에 관한 이런 시행 규정 등이 이렇게 더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통해서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서 90년대 초에 걸쳐서 재가복지가 자리를 잡게 되는데, 영국에서는 20세기 초 지방행정국에서 요보호자에게는 작업생활시설보다는 가정적인 장소 수용이 바람직하다는 적용된 이후에 재가복지가 시작되었다. 20세기 초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설에서 생활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가정적인 장소에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되고 나서부터 재가복지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다가 이것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것은 1946년 2차 세계대전 커티스위원회. 자, 이 커티스위원회 줄쳐놓으시고, 커티스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아동보호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는데, 아동보호는 수용시설보다는 가능한 한 가정 아니면 규모가 작은 그룹홈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내세운 후 그것이 적극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등장은 영국에서 20세기 초에 등장했지만 그것이 확대되는 계기가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 커티스위원회의 아동복지 관련 제안서 이후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가복지의 정의 나와 있죠. 재가복지의 정의. 재가복지 서비스란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들을 시설에 입소시키지 않고 여러 도움이 필요한 조인이나 장애인이나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키지 않고 자원봉사원을 가정에 파견하거나 또는 이용시설을 이용하도록, 즉 통원하도록 하여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주는 것을 재가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봉사원을 파견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더 가까운 이용시설을 통원하도록 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출발점은 가정이 되겠어요. 이러한 재가복지 서비스, 재가복지의 3대 서비스, 그러면 가정봉사원 파견, 단기보호, 그리고 주간보호, 주야간보호 이런 등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재가복지라고 하는 재가복지, 그래서 우리가 재가복지의 3대 서비스 보면은 이렇게 특히 가정봉사원 파견,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재가복지 서비스의 등장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탈시설화. 시설에 있을 적에는 모든 서비스가 아주 리드미컬하게 시간적, 공간적 분할을 통해서 서비스가 물이 흐르듯이 제공되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으로 생활 공간을 널리 옮기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클라이언트가 중심이 돼서 필요한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다녀야만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가복지 서비스의 등장에 탈시설화, 이건 뭐야? 그러는데 탈시설화의 흐름이 바로 그러면 시설을 나가면 어디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더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죠. 탈시설화. 또 정상화와 사회통합 도모, 가족 부양에 대한 사회적 변화,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증가, 복지욕구. 옛날에는 가난이기 때문에 화폐적 욕구만 존재했다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다양한 비화폐적 욕구도 아주 다변화되고 급증했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재가복지 서비스의 등장 배경이고, 또 지역사회의 중요성 증대. 지방자치가 이미 완성된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직 재가복지 서비스의 등장 배경이나 밑에 특성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가지고 가야 됩니다. 또 재가복지에서 중요한 함정이, 재가복지는 집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가복지는 거기 오는 부분적 보호의 제공이다. 부분적 보호의 제공입니다. 재가복지는 우선적으로 가정과 또 아니면 지역사회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사적 보호를 전제로 한다. 가족 전체를 단위로 하는 서비스이다. 그리고 시역적 서비스 시설의 지역적 배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체제를 구조한다. 특히 부분적 보호, 부분적 사적 보호 전제, 이러한 두 가지는 중요 표시를 해주시고 넘어갈 겁니다. 부분적 보호이다. 그리고 사적 보호를 기본 전제로 한다. 그리고 나서 지역사회나 국가 개입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지.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은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거기에는 맥릴의 원칙도 나와 있고 그리고 존스와 디마치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 거기에 보면은 다양한 용어들을 설명하라고 있지만 거기 1번에 지역사회 조직은 사람들과 그들의 욕구에 관심을 갖는다. 지역사회복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실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은 휴먼 서비스예요. 당연한 것이고 출처가 없죠.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 사업에 있어서 1차적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 자치라는 거예요. 2번은 줄쳐놓으시고 또 지역사회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있는 그대로. 3번은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지역사회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4번 설명할 것 없고 5번도 설명할 수 있고 지역사회 복지라는 것은 지역사회 내 모든 복지 관련 기관들 간의 긴밀한 연계성, 협력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거기 모든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는 상호 의존적이다. 그걸 네트워크 이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특성으로서는 통합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긴밀한 협력성, 연계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6번에 적고 있습니다. 과정으로서의 지역사회 조직은 사회사업의 한 분야이다. 그래서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이렇게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는 2번, 3번, 6번 정도만 줄을 쳐놓으시면 될 겁니다. 다음에 198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존스와 디마치가 또 주장한 너무 많아서 읽기가 싫습니다만 그중에 몇 가만 보겠어요. 1번 보셨지요? 의미 없지요. 1번 당연히 지역주민과 인간이라는 것은 지역주민과 그들의 욕구에 관심을 줘야 된다. 자, 줄침 들었습니다. 2번 줄쳐놓으시고 개별화의 원칙. 지역사회마다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다를 수밖에 없는 지역사회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이런 말은 적용이 안 돼요. 지역사회 복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화의 원칙을 준수해야 되고 3번 지역사회나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그 결정을 내려야 돼요. 자기 결정의 원리 3번도 중요시 하셔야 되고 다음에 4번 활동도 되는 사회적 욕구여야 된다. 5번 기본이익보다 주민이익이 우선이어야 된다. 6번 민주적 태도 그리고 7번 지역사회복지사업은 그 사업 수행 구조가 단순해야 돼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그래서 사업 수행 구조는 단순해야 된다. 8번 공평해야 된다. 9번 다양성이 존중돼야 된다. 좋습니다. 9번도 같이 좋지. 다양성이 존중돼야 된다. 다음에 10번 중요하죠. 10번 집중의 원칙과 분산의 원칙, 협력과 자체 사업이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한다. 다음에 11번 의사소통, 12번 있는 그대로. 이건 아까 존스도 말했죠. 있는 그대로. 또 풀뿌리 지도자의 발굴, 그리고 이벤트 개발.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지역사회 소속감, 지역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매력, 지역사회에 대한 응집력 이런 것을 높이거든요. 14개나 쭉 했지만 줄여보시면 여러분들은 2번 개별화의 원칙, 3번 자기결정의 원리, 7번 사업수행 구조의 단순화, 9번 다양성 존중, 10번 집중의 원칙과 분산의 원칙 또는 협력과 자체 사업의 조화, 그리고 12번 있는 그대로의 수용, 그리고 14번 이벤트 개발. 이런 정도 줄쳐놓으시고 나머지는 안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 줄쳐놓으시면 그래도 한 2개는 더 많이 줄 안 쳐도 되는 거 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존스의 원칙도 있고 여기 나오는 존스와 디마치의 원칙도 있지만 앞에 있는 그 맥릴의 원칙 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줄쳐놓은 것 정도 가지고 이해해보시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누가 이거 했다. 사람 이름 가지고 자꾸 구별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연이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가치를 보시면 다양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 자기결정이나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비판의식 개발, 또 지역 주민들이 같이 가자는 데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복지사들의 협력을 통한 상호학습 또는 자원에 대한 균등한 배분, 지역사회 정의 실현. 자, 지금 여기 실천 가치.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만 이런 등의 가치를 들어볼 수 있는데
그 지역사회마다 개별화의 원리, 지역사회마다 지역 주민들의 자기결정의 원리에 의해서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가 결정되곤 한다. 이러한 가치들을 들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역사회마다 우선시하는 가치는 달리 배가가 된다. 해서 지역사회. 왜냐하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첫 번째 시간을 지역사회 개념과 유형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역사회 복지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